안녕하세요. 마이미 폴리틱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와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 너무 많은 사람이 다루겠죠. 뭐 단일화를 했네, 단일화가 효과가 있네, 뭐 지지율 당연히 여론조사 이렇게 쫙 리스트해서 뭐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더 이 과거 사례와 또 단일화를 좀, 이 단일화가 뭐 완전 이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정치학에서 생각하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단일화가 안철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또 그 표가 이제 윤석열 쪽으로 많이 갈지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갈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처음입니다.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1위와 3위의 결합이죠. 1위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1위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죠. 물론 그 박근혜 당시 그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시기에는 세력이 워낙 양쪽으로 결집해서 사실상 1대1 구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등록을 할 때 사실 그 전에 자유선진당과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당을 통해서 사실 이미 결집된 표로 등록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자유선진당이라는 당이 애초에 그 이회창 그 전 뭐 한나라당 총재고 또 자유선진당 그 당수가 그런 만든 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어차피 합쳐질 확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높다고 봤고 실제로 합쳤고요. 그래서 이쪽 세력 결집해서 지지율을 높여놓으니까 반대쪽에서도 결국 반작용으로 안철수와 문재인이 결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체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정말 극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3월 4일부터 지금 촬영하는 날이 3월 4일 저녁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5일 벌써 사전투표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3월 3일 이전에 결집을 해서 그게 소문이 많이 퍼져 있지 않으면 단일화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투표 용지에는 안철수 사퇴라는 표식이 없죠.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투표용지 찍으면 안 되니까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지만 안 찍었는데, 오늘 하고 내일 진행하는 사전투표는 즉석에서 인쇄를 해주기 때문에 사퇴한 사람 이름 옆에 사퇴 두 글자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투표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어서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갔는데 3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 사실 출근하면서 좀 오래 걸릴까봐 일찍 나왔는데 3분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표소까지가 15분 이상 걸어가야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동 시간을 따지면 뭐 시간이 적게 걸리진 않았는데, 사전투표소가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 딱 갔더니 너무 놀랍게도 딱 들어가서 3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던 얘기죠. 물론 내일은 주말, 5일은 주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기하는 시간도 많을 거고, 오늘도 뭐 직장인분들 다 같이 퇴근하는 시간 이쯤에는 또 점심시간 이쯤에는 사람이 많아서 투표가 그게 금방금방 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단일화는 D-23,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합니다. 근데 이번 단일화는 6일 전에 했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되네요. 왜냐면 6일 전부터는
깜깜이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뭐 물론 당연히 자체 싱크탱크에서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돌리죠. 근데 엄청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뭐 언론사 기관에서 돌리는 것과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인식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등록일에 후보 등록하면서 단일화를 제안하다 하고 일주일 뒤에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게 됐잖아요. 그게 사실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기보다 격차가 좁혀졌죠. 그리고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안 후보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윤 후보의 잠재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숨어있는 아직 결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동층 중에 윤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안철수와의 결합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미 결합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단일화 효과는 열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한 번도 못 본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다자구도일 때가 있고 또 결합했을 때의 구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곳들이 몇 곳 있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뭐 한 두세 곳 있지만 물론 단일화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단일화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순수하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를 봤을 때 이미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고, 실제 투표에서는 안 후보가 나왔어도 윤석열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한 명 뽑는 선거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찍으면 정권 교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순수하게 안철수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또 나는 윤도 싫고 이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안철수를 찍는 게 그나마 안철수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그러니까 안티 윤이 많을지 안티 이가 많을지 그 중에서는 또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인물만 보고 안티 윤 안티 이를 가르기도 어렵고, 또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행보에서 이 사람들이 윤에게 더 적대적일지 이에게 더 적대적일지를 보면 사실 윤에게 더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그 유세 기간 전체를 봐도 사실 윤과 더 많이 충돌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단일화를 했다? 그럼 누가 그렇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스토리의 동물인데 이 스토리를 못 따라가요. 왜? 왜냐면 아니 내내 윤과 충돌하다가 갑자기 안과 윤이 결합하면 이거 진짜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사실 단일화를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마지막 토론회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시감을 느꼈거든요. 갑자기 빨간 넥타이가 두 사람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토론회에서 진짜 단일화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그날 다시 처음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날 밤에 만났는데 대단히, 그쵸, 그게 이제 시그널이죠. 아니
자기 세력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가 넥타이에서 드러났다. 저는 근데 이제 이 보통은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얘기보다 그냥 과거 정치, 한국 정치를 놓고 좀 얘기를 하면, 보통은 후보 등록을 할 때의 지지율이 최종에 딱 그대로 갑니다. 뭐 일부선 그래요. 뭐 깜깜이 들어가기 전 지지율 격차만큼 마지막에도 난다. 근데 사실 그 지지율이 후보 등록할 때 지지율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 왜냐면 양쪽으로 다 결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가장 박빙이었던 선거가 몇 개 있는데, 이회창, 김대중이 표차는 가장 적고, 또 이제 양쪽이 이렇게 막 결집해서 둘이서 붙으면서 골든크로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게 박근혜 문재인 때죠. 그때는 심지어 YTN에서는 출구조사를 문재인이 이긴 걸로 냈습니다. 물론 뭐 KBS, MBC, SBS 3사의 조사는 뭐 근소우세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게 오히려 너무 변수를 크게 둔 겁니다. 3일, 아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그런 변수를 둘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단일화가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 저는 안 후보가 가장 이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으로서는 국민의당으로 끝까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이 가장 옳았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처음에 확 떴을 때 어떻게 떴냐면 호남당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당으로 뜬 거죠, 사실상. 근데 그리고 사실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 나왔던 2012년에는 중도 진보 포지션, 이념적으로는 그런 포지션의 정책을 많이 냈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활약하면서 2위 후보인 2위 후보가 문재인이었는지 안철수였는지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안철수가 조금 더 높았다고 보는데, 결국 여론조사는, 이 단일화 여론조사는 모르거든요. 왜냐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또 민주당이라는 세력을 얻고 있는 쪽이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그게 그 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서도 똑같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은, 그래도 기존 양당은 제도화된 정당에 가깝습니다. 사실 한국 정당이 제도화가 안 돼 있다 그런, 제도화란 뭐냐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갖고 있는 틀도 있고 세력도 있고 뭐 조직도 있고 이런 게 다 단단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대선에 나와서 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문재인으로 갔고, 사실 그때도 두 명이 합치면 50%가 넘어야 되는데, 왜냐면 두 사람이 40대 30대 30 뭐 이 정도 됐거든요, 세 사람이. 근데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의 결합이라는 건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게, 두 사람 세력이, 한쪽은 민주당 쪽은 그래도 아직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민주화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가 또 참여연대라는 이 586 세대의 돈 뭐 나름 뭐 또 80년대 민주화 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세력들이랑 정몽준 세력은 완전 다른 세대잖아요. 이쪽은 또 산업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집을 하니까 효과가 극대화됐던 겁니다. DJ, JP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호남, 충청, 맹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합을 했을 때 극대화가 되는데, 안철수와 문재인은 뭐 딱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극대화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물론 그 단일화는 잡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단일화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문재인 안철수 결합과 꽤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라는 사람과 국민의당이라는 세력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나. 아까 제가 국민의당이 호남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남으로 시작했는데 안철수 후보도 세 번의 선거에서 다 포지셔닝이 달랐거든요. 안철수 후보 처음에 약간 중도 진보라 했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사실 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정책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사로도 났죠. 그 매경이었나 정당학회랑 낸 그 기획기사에 점수로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더 오른쪽에 가 있었어요.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념적으로는 이 안철수 세력이라는 건 이념적으로는 크게 의미 없는 세력이다. 그러면 뭘까? 지금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냈는데 이게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왜냐면 처음 선거에 30%대인데 결합을 해서 사퇴했고 두 번째 선거는 22%.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에서 3분의 1이 빠져서 그랬고 이번에는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매 선거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명확하게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나 뭐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대표하지 않아요. 다당제는 이념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 개혁? 방향성이 없잖아요. 무슨 정치 개혁을 하는데요? 정치가 더럽다? 그럼 뭐가 더럽고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야죠. 대안이 없잖아요. 다당제 정치는 대안이 아닙니다. 뭐 다당제를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겠다. 그거는 방법이죠.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세력이 이제 빠질 만큼 많이 빠졌는데 그럼 남은 세력은 뭐냐? 정권 교체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투표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안철수 개인 매력을 보는 사람들이 그 중에 또 몇 퍼센트 있을 거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안티윤도 안티이도 아닌데 아니 안티이도 안티윤도 맞는데 도저히 못 찍겠지만 어쨌거나 당장은 안철수 쪽에 지지를 보내볼까? 약간 이랬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과학하는 분들은 특히 친안철수였을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엇갈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수 개인이 나 윤석열 지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철수 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팬클럽. 근데 반대로 그냥 뭐 그나마 똑똑하고 이 사람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낙제점을 주고 싶지만 뭐 생각도 이상하고요. 근데 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생각 같은 게. 근데 의사나 기업인이나 과학자로서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후광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은 완벽하게 검증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낙제점이지만. 그래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닌 사람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한 세력을 목표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를 반반만 나눠 가져도 윤석열이 나쁘지 않죠. 지금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섰으니까. 왜냐면 디마이스 23에도 이겼고 디마이스 6에도 유리했으니까요. 하여튼 이번 결합은 오히려 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결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층에서 나는 합하는 거 별론데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측에서 갑자기 저기 합쳤네, 저기 매력 있나 이러고 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꽤 변수인데, 저는 그래도 뭐 어쨌거나 3자든 2인이든 6인, 아니 6일 전, 그러니까 D-6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도 윤이 앞섰으니까 결과는 윤의 승리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는데, 뭐 솔직히 어려운 예측이죠. 이번 대선은 좀 기존에 없던 논법들이 조금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단일화는, 그러니까 사전투표 직전에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한 게 커요, 사실. 그리고 안철수가 왜 가장 이득을 봤냐면, 뭐 세력이 막 쪼그라들어요. 미친 듯이 쪼그라들죠. 10년 사이에 막 지금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세력이라고 지지율이 떨어졌죠. 세력은 좀 커졌고.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결합해서 합당을 하면 그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했을 때도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스스로 망친 경향이 크죠. 국민의힘에서 잘할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이 사람 10년 했다고 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배경을 얻는 게 크고, 또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뭔가 핵심 역할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로 가는 거고, 어쨌거나 뭐 인수위도 50%뭐 인사권도 관여한다, 이게 형식적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했는데 7%를 먹으면 이 7%가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윤으로 갈지 이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퍼센트가 윤으로 가고 몇 퍼센트가 이로 가고, 실제로 그래서 누구 윤이 이길지 이가 이길지, 저는 예측은 윤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 2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표 어디 갈지 모르지만 안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나든 안이 가져가는 표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 입장에서는 책임도 회피하고,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 의석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이 3의석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큰 당에 가서 큰 물에서 놀 환경도 만들어지고, 다만 다당제라는 뭐 좀 신념 뭐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죠. 여기엔 안 맞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당제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다당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 개헌론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단일화해서 내각제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각제 안도 안 냈잖아요. 단일화해서 약속한 거 그렇게 쉽게 안 지켜집니다. 다만 그때 공동 여당으로 갈 때와 지금 국민의 힘으로 흡수가 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이 성공한 기업인, 의사, 과학자로서의 이미지는 살아있거든. 이거 절대 안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그런 데서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이라 그건 검증된 능력입니다. 근데 그 검증된 걸 가지고 세력이 있는 당에 들어간다. 오히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합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그 당내 중진들이 단일화 엄청 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고 당내에서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겠죠. 지금 대선 후보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치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고 당에서 한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지금 당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뭐 레임덕 시작하면 등 언제라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중진들 원하는 걸 줬으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중진들이면 이제 이미 선도 많이 쌓이고 이런 분들한테 니들이 원하는 거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얼마든지 또 당을 컨트롤하기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사실 대통령이 된다고만 가정하면 실제로 두 사람, 그러니까 윤과 이의 격차가 뭐 3, 4% 차이 났는데 1, 2% 차로 당선이 되더라도, 격차가 더 안 벌어지고 좁혀지더라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어쨌거나 선거는 끝나면 각자 당이 있고, 결국 윤석열 후보는 야당, 지금 이제 국회에서 소수당이잖아요. 이 소수당인데 소수당조차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장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도 굉장히 이득이라고 보고요. 물론 선거 실패하면 윤이든 아니든 다 망합니다. 그거는 의미 없고. 그래서 사실 이번 단일화가 누구에게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다만 이준석 당대표에게만 조금 좋지는 않죠. 왜냐면 자강론자였잖아요. 자기 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실제로 저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지율이 처음부터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충돌하던 그 시기에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윤 후보가 유리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충돌만 없으면 충분히 국힘 자체 능력으로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후보와 이 대표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막 좋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안 후보가 들어와서 사실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뭐 어떤 조건이 있었건 간에 그게 100% 지켜지긴 어렵습니다. 단일화는 잘 안 지켜져요. 세력, 아니 뭐 언제 그런 게 지켜졌어요. 뭐 정몽준도 결국 빠져나왔고, 내각 재개헌 안 지켜졌고, 뭐 다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고. 근데 안철수는 그런 거 지켜달라고 단일화 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어쨌거나 책임 회피도 하고, 지면 이제 윤석열 잘못이에요. 안철수는 해줄 거 다 해줬잖아요. 다음을 안철수는 볼 수 있죠. 난 해줬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합당하고 난 다음에 당에서 역할을 하든 뭐 정부에서 역할을 하든 인수위에서 역할을 하든 뭐 그런 역할도 형식적이든 뭐 어쨌거나 약속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충돌하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지 않을까. 왜냐면 나머지 윤 후보는 어차피 세력도 없고, 그냥 세력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서 세력을 만들어서 선거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경력도 많지 않고 그냥 이번 선거 한번 치러봤어 뭐 이러고 빠져나가도 되는 사람이고, 안 후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대표 겨우 돼서 막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 영선이지만. 근데 그게 그조차 안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들이 엄청 큰데 그 중에 일부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대표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잃을 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만 좀 불리한 이야기가 된 거죠. 어쨌거나 뭐 선거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선거를 패배하면 어차피 자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단일화하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그 이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충분히 많은 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일 거고, 또 저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관, 한국 정치에 대한 이 관점, 이런 걸 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